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최근 하버드 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한 청년이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단 1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바로 그 하버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카슈미르 산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 영웅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철석같이 믿었던 한 파키스탄 청년. 그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무기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국제분쟁론 강의실에서 펼쳐진 놀라운 진실 앞에서 그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강의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본 그 순간. 과연 무엇이 이 청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을까요? 하버드 강의실을 뒤흔든 한국의 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청년의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새로운 꿈을 심어준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알리칸이라고 해요. 파키스탄에서 온 대학원생으로 지금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작은 기숙사 방에서 눈을 뜰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요. 할아버지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그분의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메아리치고 있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라호르에 있는 저희 집 테라스의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서 말씀하시곤 했어요. 알리야, 작은 나라들이 강한 척하는 걸 절대 믿으면 안 된다. 한국? 그렇게 작은 나라가 진짜 힘에 대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저희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 아니셨어요. 무함마드 칸 장군이셨거든요. 젊은 시절 카슈미르 산맥에서 싸우신 전쟁 영웅이셨죠. 얼어붙은 히말라야 봉우리에서 인도군과 싸울 때 수백 명의 병사들을 지휘하셨어요. 가슴에는 훈장들이 가득했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은 제 어린 시절을 눈 덮인 참호와 포병의 천둥 같은 소리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강대국들이 만든 걸 따라하기만 한단다. 할아버지께서는 저녁차를 마시시면서 말씀하시곤 했어요. 자기들만의 진짜 기술은 없어. 중국과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야말로 진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지. 저는 할아버지 말씀을 한마디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의심했겠어요?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셨고 롤모델이셨고 힘이 뭔지 가르쳐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하버드에 왔을 때도 할아버지의 믿음을 방패처럼 품고 다녔어요. 지금 저는 스미스 교수님의 국제분쟁론 수업에 앉아 있어요.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예요. 강의실이 정말 크거든요. 극장처럼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좌석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해요. 미국인, 중국인, 인도인, 유럽인, 아프리카인들까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여기서 전쟁과 평화, 그리고 힘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을 벌여요. 저는 항상 일찍 와서 뒷자리에 앉아요. 거기서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지만 저는 눈에 띄지 않거든요. 앞줄 가운데 자리에 항상 앉는 중국 학생 왕하오를 볼 수 있어요. 그는 마치 초강대국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말해요. 노트북을 항상 열어두고 중국의 군사적 성취를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죠. 제 앞쪽에 앉는 인도 대학원생 사니아도 있어요. 그 친구는 뭔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모든 논쟁을 전에 다 들어봤고 재미있어 한다는 것처럼요. 가끔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토론 중에 저를 뒤돌아보기도 해요. 제가 군사력에 대해 믿고 있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요. 강의실 공기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져요. 스미스 교수님께서 카슈미르 분쟁에 대해 다룰 거라고 발표하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싸우셨던 바로 그 산들, 할아버지의 전쟁에 대한 이해를 형성한 바로 그 전장 말이에요. 오늘은 현대 무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장에서 어떻게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미스 교수님께서 안경을 고쳐 쓰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공책을 열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번 토론에서는 분명히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들이 증명될 거예요. 중국 무기가 우수하다는 것, 파키스탄의 군사적 선택이 현명하고 실용적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냥 강대국들과 경쟁하려고 하는 작은 나라일 뿐이라는 것 말이에요. 다음 1시간 안에 군사력과 기술, 그리고 국가의 힘에 대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이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거라는 것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요. 스미스 교수님 뒤에 파워포인트 화면이 깜박이며 켜졌어요. 곧 포병과 무기들의 이미지가 그 화면을 가득 채울 거예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오늘이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재확인해 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법이에요. 때로는 맑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진실이 우리를 강타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파키스탄에서 온 한 젊은이가 세상이 할아버지께서 믿으셨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해요. 저는 곧 작다는 것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였어요.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혁신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였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뒷자리에 앉아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도는 상황에서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수업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스미스 교수님이 강의실 앞으로 걸어가서 리모컨을 클릭하셨어요. 뒤쪽 대형 화면에 카슈미르 산맥 지도가 나타났어요. 봉우리들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날카로운 하얀 이빨처럼 보였어요. 얼어붙은 전장을 사이에 두고 파키스탄군과 인도군이 마주하고 있는 곳에 빨간 점과 파란 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현대 포병이 산악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군사기술에 대한 매우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는 두 개의 무기체계를 비교해 볼 거예요.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가 기대했던 거였거든요. 드디어 진짜 군사력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의자에 똑바로 앉으며 파키스탄이 중국 무기를 사기로 한 현명한 선택을 변호할 준비를 했어요. 화면이 두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왼쪽에는 중국의 SH-15 자주포가 보였어요. 8개의 큰 바퀴로 사막 지형을 굴러가는 모습이 강력하고 현대적으로 보였거든요. 오른쪽에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탱크처럼 금속 궤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더 오래되고 더 무겁고 더 둔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비교라면 쉬울 것 같았거든요. 왕아오가 즉시 손을 들었어요. 스미스 교수님이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중국의 SH-15는 포병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왕아오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바퀴 방식의 설계로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궤도 차량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죠. 파키스탄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K9 한 대 가격으로 SH-15 세대를 살 수 있어요. 게다가 저희 최신 AI 기술로 사격 시스템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여러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아오의 논리가 완벽하게 들렸거든요. 저는 파키스탄이 중국과 협력하기로 선택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중국 군사기술에 대한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하지만 스미스 교수님은 별로 감명받은 것 같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안경을 고쳐 쓰시며 말씀하셨어요. 실제 전투 성능을 살펴보죠. 화면이 바뀌면서 SH-15 전투 작전 2024년 카슈미르 전선이라고 표시된 영상이 나타났어요. 제 흥분이 높아졌어요. 드디어 중국 기술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파키스탄 군인들이 산간 계곡에서 SH-15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었어요. 땅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주변으로 높은 봉우리들이 솟아 있었어요. 한 장교가 사격 명령을 내렸어요. SH-15들이 포를 조준하고 발사했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어요. 첫 번째 포탄이 목표를 완전히 빗나가서 왼쪽 멀리 떨어졌어요. 두 번째 포탄은 폭발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 떨어져서 죽은 물고기처럼 그대로 있었거든요. 세 번째 SH-15에서는 아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승무원들이 버튼을 누르고 무전기로 소리를 질렀지만 포가 발사되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에 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걸 보며 공포에 빠졌어요. 한 SH-15는 바퀴가 얼음 땅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눈에 빠져버렸어요. 또 다른 유닛의 포신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해서 승무원들이 사격을 중단해야 했어요. 파키스탄 군인들이 혼란스럽고 좌절한 표정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강의실이 매우 조용해졌어요. 제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이건 진짜일 리가 없어요. 분명 뭔가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K9의 실전 모습을 보죠. 스미스 교수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는 인도군이 같은 종류의 산악 지형에서 K9 자주포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랐어요. 지휘관이 사격 명령을 내리자 모든 K9이 즉시 반응했어요. 포탄들이 완벽한 호를 그리며 공중으로 날아가서 정확히 목표 지점에서 폭발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K9들이 서로 다른 각도로 여러 발의 포탄을 발사했는데 모든 포탄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목표에 떨어졌어요. 폭발은 엄청나면서도 정밀했어요. 이 기술을 동시탄착 사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궤도 차량들이 눈과 바위를 통과해서 쉽게 움직였어요. 가파른 언덕도 막힘없이 올라갔어요. 사격 후에는 빠르게 새로운 위치로 이동했어요. 모든 것이 치명적인 춤처럼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제 주변 학생들이 놀라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서 K9 자주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검색했어요. 왕아웃까지도 충격받고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제 머리는 방금 본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한국 무기가 중국 무기보다 그렇게 훨씬 나을 수 있는 거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보다 우수한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K9은 사막과 산악, 극지 조건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고도 18,000피트 이상에서도 정확성을 유지하는데 이 높이에서는 희박한 공기와 극한의 추위 때문에 다른 많은 시스템들이 실패해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중국 기술을 따라할 뿐이다. 하지만 제가 방금 목격한 것은 따라하기가 아니었어요. K9은 중국이 생산하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잘 작동했어요. 훨씬 더 나았거든요. 인도 학생인 사니아가 뒤돌아서 저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줬어요. 비웃는 미소가 아니라 슬픈 미소였어요. 마치 지금 제가 어떤 기분인지 이해한다는 것처럼요. 왕아오가 다시 손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자신감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이 영상은 편집되었거나 연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실제 전투 조건은 다르거든요. 스미스 교수님이 고개를 흔드셨어요. 이 영상들은 여러 국제기구에 의해 검증되었습니다. 성능 차이는 모든 테스트 환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군사기술에 대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제 주변에서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중국보다 더 나은 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 제가 또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진실이 배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제가 완전히 신뢰했던 전쟁 영웅인 할아버지가 틀렸던 거예요. 완전히요. 그리고 만약 할아버지가 이것에 대해 틀리셨다면 세상에 대해 또 뭘 잘못 이해하고 계셨던 걸까요? 왕아오의 얼굴이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맨 앞줄 자리에서 너무 빨리 일어서는 바람에 의자가 바닥에 크게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아보았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가 소리쳤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더 나은 무기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건 분명히 한국과 인도가 함께 만든 가짜 선전물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큰 강의실에 메아리 쳤어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해 보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그를 보며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왕아오 근처에 앉아있던 중국 학생들조차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젓는 모습을 봤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완전히 침착하셨어요. 왕군, 앉으세요. 더 많은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왕아오는 앉지 않았어요. 이 영상들은 거짓말이에요. 한국 기술은 그냥 중국 기술을 베낀 거예요. 우리 설계를 훔쳐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가짜 영상을 만든 거라고요. 왕군, 스미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증거는 미국, 독일, 스웨덴을 포함한 7개국의 무기 테스트 기관에서 검증된 것입니다. 독립적인 기관들이 이 결과를 확인했어요. 왕아오가 마침내 앉았지만 그의 손이 분노와 당황으로 떨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스미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기술적 사양을 살펴보죠. 숫자와 차트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K9은 40km 떨어진 목표를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는 반면 SH-15는 25km를 넘어서면 어려움을 겪었어요. K9의 엔진은 고고도에서 92%의 출력을 유지하지만 SH-15의 출력은 65%로 떨어졌어요. K9은 분당 6발을 계속해서 발사할 수 있지만 SH-15는 3발 후에 과열되었어요. K9은 극한 조건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3중 균형 엔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냉각 알고리즘과 진동 제어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15년을 보냈어요. 저는 화면의 숫자들을 바라보았어요. 각각의 통계가 제 뇌 속에서 작은 폭발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항상 약하고 의존적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첨단 기술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스미스 교수님이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배치된 K9 자주포가 60도의 더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사진들이었어요. 핀란드의 영하 40도 겨울 조건에서 K9 부대가 운용되는 영상들도 있었어요. K9 시스템이 미국과 독일 포병을 능가한 폴란드 군사훈련 결과도 보여주셨어요. 현재 12개국이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폴란드는 672대를 주문했어요.
인도는 200대 이상을 운용하고 있어요.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도 새로운 주문을 넣었고요. 이건 테스트를 위한 소규모 구매가 아니라 대규모 군사 투자예요. 사니아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K9이 산악전에서 왜 그렇게 훨씬 잘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훌륭한 질문이네요. 스미스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궤도 설계가 고르지 않은 지형에서 더 나은 안정성을 제공해요. 첨단 사격 통제 컴퓨터가 고도, 기압, 풍속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K9이 처음부터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모든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사실을 알 때마다 더욱 혼란스럽고 놀라웠어요. 제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제가 멈출 수 없이 손을 들었어요. 스미스 교수님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칸군. 교수님,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 기술을 개발했나요? 미국이나 유럽의 도움을 받았나요? 스미스 교수님이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또 다른 훌륭한 질문이네요. K9은 94%가 한국 기술이에요. 엔진, 사격 통제 시스템, 장갑, 탄약 처리 시스템을 완전히 자체적으로 개발했어요. 일부 기본 부품은 외국 공급 업체에서 왔지만 설계와 엔지니어링은 순수한 한국의 혁신이에요. 제 세상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누구도 베끼지 않았어요. 기술을 훔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의 노력과 지능으로 새롭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왕하오가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중국에는 더 새로운 무기들이 있어요. SH-15는 우리의 최고 포병이 아니라고요. 스미스 교수님이 다른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K9을 어떤 중국 포병 시스템과도 비교할 수 있어요. 결과는 일관적이에요. 한국 기술이 현재 자주포 설계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강의실이 조용한 대화들로 들끓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서로 돌아보며 방금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놀라움과 놀라움 그리고 존경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제 뒤에 유럽 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군대도 한국 무기를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 아프리카 학생이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작은 나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저는 이런 대화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앉아서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25년 동안 저는 군사력이 강대국들에게만 속한다고 믿었어요. 약소국들은 따라가고 베낄 수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이제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가 조용히 세계 포병 기술의 리더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베끼거나 훔치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결단을 통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확신에 찬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중국이나 파키스탄 같은 거인들과 절대 경쟁할 수 없다. 하지만 화면의 증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경쟁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겼어요.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 사고 싶어하는 무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수업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의 군사기술에 대해 틀렸다면 세상에 대해 또 뭘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또 어떤 작은 나라들이 위대함을 성취했을까요? 할아버지께서 주신 편안한 확신들이 봄의 얼음처럼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훨씬 더 복잡하고 놀라운 세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스미스 교수님이 강의실 조명을 어둡게 하셨어요. 이제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K9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기술을 베끼는 것과 창조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화면이 1980년대 한국의 모습으로 가득 찼어요. 녹슨 장비가 있는 오래된 공장들과 기본적인 도구들만 있는 작은 연구실들이 보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단순한 흰색 가운과 두꺼운 안경을 쓰고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첨단 무기 설계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전쟁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첨단 기술도 현대적인 공장도 군수산업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국방을 위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다큐멘터리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부서지는 엔진 부품들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실패하는 사격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있었어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설계를 수십 번이나 수정했어요. 어떤 장면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며 작업대 옆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도 보였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포병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속 한 나이 든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주름지고 피곤해 보였지만 눈에는 강렬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중국 기술을 베끼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무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큐멘터리는 수년간의 실패들을 보여줬어요. 초기 K9 프로토타입들이 테스트 중에 고장났어요. 엔진이 과열되었어요. 압력이 너무 강해서 포신이 균열되었어요. 사격 연습 중에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었어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실패를 연구하고 모든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시도했어요. 1998년 15년의 개발 끝에 첫 번째 K9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내레이터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5년을 더 보내며 설계를 개선하고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정확하고 더 내구성 있게 만들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막과 산악, 얼어붙은 땅에서 K9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봤어요. 수천 발의 시험 사격을 했어요. 차량을 부서질 때까지 운전하고 고친 다음 다시 운전했어요. 포가 얼마나 빨리 조준하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발사하는지, 극한의 날씨에서 얼마나 잘 견디는지 모든 세세한 부분을 측정했어요. 이건 베끼기가 아니었어요. 훔치기도 아니었어요. 필요와 자부심에 의해 이끌어진 순수한 혁신이었어요. 다큐멘터리는 K9이 국제 테스트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 포병을 능가한 순간을 보여줬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눈물을 흘리며 축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도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것을 만들기 위해 인생의 20년을 바쳤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이 다음에 나왔어요. 화면에 전 세계 전투 지역에 배치된 K9 자주포의 최근 영상이 나타났어요. 카슈미르 산맥의 인도 군인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폴란드군, 사막작전의 사우디 군대였어요. 오늘날 K9은 12개국의 군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내레이터가 말했어요. 한때 한국 기술을 깔보던 나라들이 이제 자신들의 생명을 한국 엔지니어링에 맡기고 있어요. 그 말들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제가 한국의 성취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그냥 중국 기술을 바뀔 뿐이야 나 작은 나라들은 진짜 강국들과 경쟁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모든 대화들 말이에요. 작년에 룸메이트가 한국 자동차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언급했을 때 논쟁했던 걸 기억해요. 한국 회사들은 그냥 일본 디자인을 훔치는 거야. 제가 자신 있게 말했었어요.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없어. 다른 학생이 한국 전자제품을 언급했을 때 웃었던 것도 기억해요. 삼성이나 LG는 그냥 소니의 싸구려 짝퉁이야. 제가 말했었어요. 진짜 혁신은 일본과 미국에서 나와. 이런 무지한 발언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진실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한국의 성취를 얼마나 많이 무시했을까요? 수치심이 산처럼 제 몸을 태우고 있었어요. 속이 메스꺼웠어요. 한국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어리석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신뢰했던 할아버지께서 세상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생각들로 제 머리를 채우셨던 거예요. 하지만 틀렸다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제 편견이 놀라운 인간의 성취를 보지 못하게 눈을 멀게 했다는 걸 깨닫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국을 무관한 나라로 무시하고 있는 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순수한 결단력과 지능으로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기술 강국으로 변화시켰던 거예요. 다큐멘터리는 폴란드가 672대의 K9 자주포를 주문했을 때 한국 근로자들이 축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포병 구매였어요. 이 축하는 돈이나 국가적 자부심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정당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왕하오가 갑자기 일어나서 강의실을 나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자신의 믿음이 제 믿음처럼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걸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떠날 수 없었어요.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제 자신의 무지와 마주하는 게 아무리 아파도 이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봐야 했어요. 화면에는 히말라야 산맥 높은 곳에 배치된 K9 자주포들이 나타났어요. 할아버지께서 한때 싸우셨던 봉우리들을 향해 포를 겨누고 있었어요. 인도 군인들이 이 한국 무기들을 자신감과 숙련된 기술로 조작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제 마음을 열어주는 뭔가를 이해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산에서 용감하게 싸우셨지만 할아버지 시대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셨던 거예요. 군사력이 단순히 강대국의 군대를 의미했던 시대 말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작고 결연한 나라들이 혁신과 노력으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고 살지 못하셨어요. 나라의 크기와 부보다 비전과 끈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증명한 한국의 기적을 목격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힘과 기술, 그리고 국가의 권력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오래된 믿음의 폐허에서 새롭고 더 나은 뭔가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끝났지만 저는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제 주변에서 학생들이 가방을 챙기며 방금 배운 것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마치 제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멀게 들렸어요. 조명이 다시 켜졌지만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스미스 교수님이 혼자 앉아 있는 저를 알아차리셨어요. 제가 앉은 줄로 걸어오셨어요. 칸 군, 괜찮나요? 교수님이 부드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교수님을 올려다봤는데 제 눈이 눈물로 젖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의 모든 게 진짜예요? 정말로 사실인가요? 교수님이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모든 사실이 검증되었어요. K9의 개발 스토리, 테스트 결과, 국제 판매 모든 것이 문서화된 역사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가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었네요. 스미스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배움에는 종종 오래된 믿음을 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적이기도 하죠. 교수님이 떠나신 후 저는 빈 강의실에서 혼자 10분을 더 앉아 있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많은 새로운 정보를 다운로드한 후 재시작이 필요한 컴퓨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기숙사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건물들은 같았고 나무들도 같았지만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세상을 작은 나라들이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보게 되었어요. 크기보다 결단력이 더 중요한 곳으로요. 혁신이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좁은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여전히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여전히 할아버지의 용기와 파키스탄에 대한 봉사를 존경해요. 하지만 이제 영웅들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틀릴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할아버지는 큰 나라들이 모든 첨단 기술을 통제하던 다른 시대에 자라셨어요. 아시아의 작은 반도가 군사 혁신의 리더가 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으셨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믿음은 할아버지 세상에서는 말이 되었지만 세상이 변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4시간 동안 한국 역사와 성취에 대해 연구했어요. 전자,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된 한국 회사들에 대해 배웠어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랭크되는 한국 대학들에 대해 읽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한국 문화 상품들을 발견했어요. 새로운 사실 하나하나가 작은 깨달음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군사기술에서만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나라를 변화시키기로 결정한 후 시도한 거의 모든 것에서 성공했어요.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파키스탄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연자원도 있어요. 전략적 위치도 있고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 볼 수 있는 비전이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동료 파키스탄 학생들과 다른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작은 나라들의 성취를 무시할 때 저는 그들에게 간단한 질문들을 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그들의 능력을 연구해봤나요? 우리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나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제가 어렵게 굴거나 논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들 중 일부도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전에 무시했던 나라들과 회사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혁신과 성취들을 발견했어요. 저는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교육 교류와 기술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썼어요. 이 정보로 무엇을 할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라호르에 있는 부모님께도 긴 편지를 썼어요. K9 자주포와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해 배운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 발견이 어떻게 작은 나라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 이해를 바꾸었는지 설명했어요. 파키스탄도 자체적인 K9 스토리를 갖고 싶어요. 제가 썼어요. 단지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하고 싶어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2주 후에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편지는 짧았지만 아버지의 깊이 있는 조언이 담겨 있었어요. 너의 할아버지는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모든 것에 의문을 가져라. 하지만 이전 세대들이 그들이 알고 있던 것으로 최선을 다했던 용기는 존중해라. 저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서 할아버지 사진 옆 책상 위에 놓았어요.
오늘 저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무기기술에 대한 강의를 들은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관 전체가 뒤바뀌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믿으며 살았던 25년의 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훨씬 더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걸 발견했어요. 크기가 아닌 의지로, 모방이 아닌 창조로, 선입견이 아닌 사실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기적은 저에게 단순한 기술적 성취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것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었고, 꿈과 노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의 힘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이었어요. K9 자주포 하나하나에 담긴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15년간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보며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진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였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편견이나 선입견도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공학도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용기는 그대로 간직하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새롭게 할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배워서 파키스탄도 언젠가는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3달 후 저는 전공을 국제관계학에서 공학으로 바꾸었어요.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들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혁신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런 변화를 했는지 물어볼 때 저는 가정과 증거의 차이를 가르쳐준 한국 자주포에 대해 말해줘요. 편견과 가능성의 차이, 믿음을 물려받는 것과 지식을 얻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요. 작다는 것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며 미래는 그것을 만들어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걸 배운 날에 대해 말해줘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갇혀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그것의 의문을 제기해보세요. 진실을 찾아가는 여행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세상은 분명히 더 아름답고 희망적일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도파민 코리아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